네, 이제 과학톡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강연자분들과 과학자로서 이야기를 나누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강연해주신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과학의 새로운 도구, 인공지능입니다. 질문 시간은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노벨상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죠.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에 수여되면서 과학의 새로운 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연구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난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난제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해결되면서 수학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연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과학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인공지능이 연구 분야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정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연구 모임에서 우리 학생이 소개를 시켜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AI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논문을 막 읽어보고 연구 문제를 발굴을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코드도 자기가 짜고 그거에 이제 결과도 얻고 해석도 하고 그래프도 자기가 그려서 논문까지 써주는 그런 AI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나 심지어는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계산을 해봤는데 15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따라서 시간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에 매달려서는 그 인공지능이랑 경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 저 연구 계속해도 괜찮은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연구에 문제도 발굴하고 논문까지 써주는데 그러면 이 AI를 독립된 연구자라고 봐야 할까요? 그 연구를 더 읽어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심사를 할 때 심사자들도 있거든요. 네. 심사자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가 이 논문을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를 또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인공지능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 인공지능하고 생물학이 굉장히 관계가 없을 것 같죠. 저희 실험실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예쁜 꼬마선충에서 발생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굶으면 들어가는 휴면 유충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면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히치하이킹 행동을 해요. 어디론가 택시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서식지를 가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기반에는 신경망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의 그 발생 단계, 저희는 다워라고 부르는데 그 다워의 커넥톰을 전부 다 분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50나노미터 두께로 머리를 착착착착 잘라서 전자현미경 찍고 이어 붙이는 거죠. 말이 쉬워서 이어 붙이는 거지 그게 정말 복잡한 일이거든요.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느 신경세포고 얘가 어느 세포고 얘랑은 다른 세포고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좋겠는데 저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학부생의 지능을
시간당 10,000원에서 1,000시간을 써서 그 색을 다 칠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끝난 이후로 색칠 제일 많이 해봤다고 하나. 그렇게 해서 180장을 저희가 색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이 많이 좋아지면서 저희 연구실에도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현미경 사진을 주면 금방 표시를 탁탁 해줍니다. 근데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학습의 정도가 좀 낮긴 한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딥러닝을 빼고서는 생물학 실험의 속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뭔가 연구실 문화도 좀 달라졌을 것 같네요. 혹시 맞습니다. 백민경 교수님께서는 뭔가 교수님께서 박사 시절에서 느꼈었던 그런 연구실 문화와 지금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문화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박사를 할 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연구는 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인공지능이 뭔가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뭔가 코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를 제가 다 생각해서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짜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짰었는데, 요즘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나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 초안을 짜줘, 뼈대 코드를 짜줘 하면 인공지능이 짜줍니다. 실행해보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나 보고 안 나오면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드를 주고 나는 이런 인풋을 넣었을 때 이 결과값이 나오길 원하는데 너는 이런 결과를 내뱉는다, 디버깅을 해라. 그럼 또 인공지능이 디버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애들이 코딩을, 저는 제가 모든 걸 이해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코딩을 해왔는데 친구들은 그냥 흐름만 본인이 짜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약간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면서 너네가 이걸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짜주더라도 그걸 그대로 쓰지 말고 뭐 다시 한번 이해하고 써라, 약간 이렇게 항상 잔소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럴 정도로 학생들이 일단 인공지능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뭐 이제 논문을 쓸 때도, 그리고 저희는 연구 발표를 영어로, 학생들이 영어 이제 발표 연습을 위해서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영어 발표를 위한 이제 영어 스크립트를 짤 때도 인공지능한테 그냥 한국말로 쭉 넣어주고 번역해줘, 깔끔하게 다듬어줘, 조금 더 사이언티픽 라이팅처럼 느끼게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꾸는 걸 보고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연구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소양이 있을까요? 조정은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잘 드는 예가 있는데, 저희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천문학자죠.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인데 맨눈으로도 그 행성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었던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엄청난 그 행성 운동에 대한 데이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의 그 규칙을 알고 싶어 했던 건데 그분은 못하고 그분의 이제 연구원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행성 그 데이터들을 열심히 봐서 수년 끝에 거기서 규칙을 3개를 딱 발견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플러 3법칙.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은 자신의 그 만류인력 법칙,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당긴다는 이 보편적인 이 규칙으로 이 케플러 3법칙을 다 설명을 해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가 떨어지는 이 운동이나 저 하늘의 행성의 운동이나 사실은 보편적인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거는 정말 굉장한 상상력이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 천상의 일이랑 이 땅의 지상의 일이랑 저 하늘에 있는 신들이 관여하는 세상이라서 완전 분리된 건데, 그거를 하나의 틀 안에 놓고 생각했던 그 상상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런 행성 데이터들을 이제 티코 브라헤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공개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케플러의 역할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케플러처럼 수학적으로 똑똑하지 않아도 이런 데이터에서 패턴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뭐냐? 이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지상의 사과 데이터랑 저 하늘의 그 행성 데이터를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이거 상상력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인간처럼 사고하는 능력이 생겨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같이 손을 들어서 투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인간이라뇨? 네, 인공지능의 한계란 없다. 인공지능이 곧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와. 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이준호 교수님께서는 아까 인간의 지능이 앞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인공지능은 어떤 특별한 과업에서 어느 정도 잘하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의 연결의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식이라는 걸 생물학적으로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의식을 내는 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뉴런들의 연결의 망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산물들이 의식을 만드는 것인데 그 과정을 중간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해내는 인간이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보다는 더 복잡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활용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야들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민경 교수님께서도 아까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같은 의견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까 데이터의 패턴 찾는 일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잘하는 일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의 지능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폭넓은 과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도 무언가 생활의 지혜도 쌓아가고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어느 하나의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걸 다 이해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나지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인공지능에 기대하는 바가 이 정도였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을 뭔가 그렇게까지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훨씬 더 지능이 높을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정현 교수님께서는 아까 손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 좀 비겁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인공지능보다 계속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금 자신이 없어진 게 사실 그 힌튼 교수님이랑
그 호필드 교수님도 본인들이 오늘 설명해드린 호필드 네트워크나 볼츠만 머신을 개발했을 당시에 지금과 같은 챗 GPT를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챗 GPT를 써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근데 그 안을 뜯어다 보면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어떤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생성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도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나? 이 뉴런들이 발화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 안에서 이런 게 진짜 정말 나타나나? 그래서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제 정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철학적인 논의들을 더 많이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비겁한 거. 비겁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들 답변과 좀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면 이 도구를 통해 우리 또한 변화하는 지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제프리 힌턴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을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지향해야겠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는 이에 대해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생물학 분야는 그 인공지능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든지 지금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쓸 거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거냐, 그런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마 기사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 베이비가 태어났다고요. 유전자 가위를 써서 아이를 탄생을 시켜서 그 의사는 잡혀갔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가 다 말하자면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수준에 이르면 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더 다가오면 그런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 분야는 항상 그 전선에 서 있어 왔거든요, 사실. 저도 관련해서 하나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기도 한 단백질 디자인 분야가 제가 오늘 강연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데 활용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선한 의도로 잘 쓰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저희 이익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단백질 디자인을 잘못 활용하면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이오 특히 생명과학을 다루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잘못 활용되었을 때 악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런 데 활용되었을 때 어떤 위해를 인류에게 가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바이오 시큐리티에 대한 약간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백질 디자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우려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을 필두로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성명문을 내기도 했고요. 우리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사용을 할 것이고 실제 이게 우리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약간 규제나 아니면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연구자로서 윤리적인 면을 꼭 지켜야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한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실험 결과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연구의 속도나 성과 면에선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도입이 연구 환경에 어떤 양극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일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건 다 답을 하죠. 저는 그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제 강연에서 그 인포스피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랑 저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특히 이런 스마트폰이나 정보 기기를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때 공통의 어떤 그런 거를 찾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정치 문제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떻게 그런 우리가 더 정보 교환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도 편식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포스피어라는 이 정보 그 연결망에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려면 자기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스탠스를 가지고 자기 개성을 가지고 그 연결망 안에 있을 때서라야 비로소 이 연결망이 건강한 바이오스피어, 인포스피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생물학 분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그걸 분석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데이터들을 그러면 누가 소유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죠.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논문을 낼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단축하기 위해서 바이오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프리프린트 형태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공유할 수 있어야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운동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또 이게 산업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계속 가리기도 하고, 그런 두 가지의 약간 충돌 양상이 있긴 하고요. 그 논의들도 지금 학계에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이랑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을 보니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과학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감대가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노벨상 해설 강연을 통해 긍정적인 인사이트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